예,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측면에서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70년대부터 보시면 이제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뎀. 이 모뎀의 역할이 뭐냐면 전화선을 통해서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화선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전화국까지 전화선이 있으면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전달이 되던 그런 음성 신호가 전달이 되던 그런 회선이었어요. 그리고 대략 대역폭은 한 4kHz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매우 제한된 그런 신호를 전송하는 채널이었죠. 왜냐하면 이 전화선을 통해서 실어 나르는 거는 이제 음성이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주고받는 음성이라는 것이 아주 또렷한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요즘 전화기들은 아주 HD 보이스라고 해서 깨끗한 그 음성이죠,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는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노래 같은 데도 가끔 이렇게 뭐 연인과 전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노래 들어보면 되게 먹먹하게 들리죠, 그죠?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이제 실제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대역폭이 한 4kHz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드웨이브로도 실습해봐서 알겠지만 많은 그 음악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5kHz 정도로 제한하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4kHz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는 채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럼 음성 말고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겠느냐? 전화선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개발된 게 이제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화선을 통해서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은 보낼 수 없고 왜? 디지털 신호는 태생이 이런 사각 모양의 펄스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펄스들이 가지는 주파수 대역폭은 너무나 넓다. 스펙트럼으로도 봤지만 전에도 뭐 함수 발생기로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펄스파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1kHz짜리 펄스파를 만들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펄스파는 이런 모양이고 아시다시피 그것의 스펙트럼은 이 펄스의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기의 역수죠. 해당하는 주파수와 그것의 3배, 5배, 7배, 9배, 11배 등등등등 그 많은 그 고조파들의 주파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많은 대폭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데시벨로 보면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냥 진폭으로 봤을 때와 데시벨로 봤을 때의 차이인데요. 데시벨은 로그 계산이고요. 그냥 진폭은 그냥 원래 진폭 크기의 계산이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대폭을 차지하게 된다. 왜 이런 아주 예리한 펄스의 모양을 그대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후리에 급수에 의하면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의 신호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더라. 어떻게 하면 이걸 제한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이 모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펄스 신호를 어떻게든 펄스의 모양을 좀 부드럽게 다듬어서 펄스 쉐이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대역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변조를 하죠. 결국은 변조, 모듈레이션. 변조를 하면 기본적으로 반송파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니까, 그죠? 네. 이러한 반송파에다가 이제 진폭을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이제 모듈레이터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진폭 변조겠죠. 앰플리튜드. 그래서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측에서는 그걸 다시 디지털로 복조를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디모듈레이터. 그래서 모뎀이라고 그러죠. 모뎀. 이게 모뎀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모뎀은 대략 속도가 한 300bps 정도였다 그랬고요. 저도 석사 때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모뎀 개발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즉 AM 변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주파수 변조 모뎀을
이제 설계를 해서 주파수 변조를 가지고 이제 그때 한 600K까지인가 뭐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랬었고요. 그것이 이제 쭉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근데 그러면 이것에 갖고 있는 이 전화선의 채널의 대역폭에 따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신호대 잡음비가 있겠죠. 그것에 따르면 대략 채널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죠. 4K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 했을 때 이 전화망에서의 그 수신 신호대 잡음비가 대략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전화망에서 즉 그 수신을 하는 사람의 그 뭐랄까 저 상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신호의 레벨과 잡음의 레벨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하면 한 64K 금방이 나온다 그래요. 이론적으로 셔넌에 따르면 물론 여기 이제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대역폭은 뭐 딱 고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전화선 자체는 4K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송망, 즉 전화국에서부터 다른 전화국까지의 이 전송망이 어쨌든 다 4K로 잘라버려요. 신호를. 왜냐하면 FDM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TDM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른 다음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신 측에서 남는 건 4K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널이 4K라고 보시면 돼요. 대역폭이. 그리고 뭐 그 전화망에서 제공해주는 그 전송 품질이 대략 뭐 신호대 잡음비로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채널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대략 그게 한 64K라고 그러고 64K가 되려면 그러면 여기가 4K니까 여기가 한 6 정도 되겠죠? 4, 6이 64니까. 그죠? 여기가 4K니까 요게 6이면 되죠. 그죠? 6. 그러니까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가 대략 한 6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냐면 로그 2의 6승 정도 되는 거죠. 로그의 x의 n승은 n 로그 x입니다. 이게 로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의 안에 지수는 이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배율로. 그럼 이제 이게 6이 빠져나가면 6 로그 2의 2인데 로그 x의 x 그러니까 밑을 x로 하는 x의 로그는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고 나오면 1이죠. 그죠? 그래서 6이 남아요. 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1 플러스 n분의 s가 64란 얘기죠. 왜냐하면 2의 6승은 64니까. 그죠? 이게 2의 6승이랑 1 플러스 n분의 s가 64고 대략 즉 n분의 s가 대략 한 63배 정도 된다는 얘기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가 약 신호 대비 잡음비가 한 60배 정도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그런 품질의 채널에서 최대 전송 속도는 이론적으로 한 64K까지 가능하다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 전화선을 통해서 구현한 최대의 전송 속도가 여기 보시면 뭐 대략 한 56K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그 샤넌의 그 뭐랄까 이 정점에는 도달은 안 했지만 거의 여기 와 있는 셈이죠. 이때 이미. 그러니까 더 발전시킬래도 발전시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지가. 네.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해서 그런 전화선에서 쓸 수 있는 전송 속도의 이론적인 거는 거의 수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유선을 통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뎀의 속도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넷이 이때 개발이 됐는데 이때는 최초에는 한 2몇 메가bps였습니다. 속도가 초기 속도가 버전 첫 번째 버전.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가면서 10메가bps까지 올라갔고요. 다음에 이제 100메가, 다음에 이제 100메가, 다음에 1기가,
그다음에 10기가 뭐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뭐 대략 한 수백 기가 내지 테라 이더넷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위성 통신은 이제 여기에서 통신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 방송 TV 위성 TV 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가정에 보면 이렇게 이런 접시 안테나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동네에도 여기 보시면 뒤에 건물들 보면 그 옥상에 이런 작은 접시 안테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하면 이제 이것이 인터넷까지 연결시켜주는 스타링크 뭐 아시죠, 그죠? 예, 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와이파이의 속도도 수십 기가까지도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이파이의 한번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봅시다. 보시면 여기에 와이파이 7을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7. 왜 안 나오냐? 네, 떴네요. 이거는 뭐 그 무선 공유기 회사의 와이파이에 대한 그 프로모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와이파이 7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 표준 규격의 7세대 규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802.11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미국의 전기전자 학회, 엔지니어 학회 IEEE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약자죠. IEEE에서 그 표준화된 여러 가지 표준 중에 이제 그 랜이라든가 맨과 관련된 표준이 802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더넷이 802.3이라는 그 번호로 표준이 돼 있고 이와 같은 무선 랜 기술이 와이파이 기술이 802.11이라고 하는 그 번호로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온 이 알파벳이 이제 세대입니다.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A, B, C는 없지만 802.11, 802.11b, 802.11a, 802.11g, 11n, 11ac, 11 뭐 AE, 11BE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표준이. 그것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우리가 와이파이로 얘기할 때는 이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와이파이 업계에서의 통칭이고요. 표준명으로는 802.11 뭐 하고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A, B, G, N, AC, AE 뭐 이런 거, BE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표준 번호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뭐 와이파이의 6나 6E보다 더 발전됐다. 당연히 넘버링 올라가면서 세대가 올라가니까 발전했겠죠. 그래서 대역폭은 아까 되겠지만 와이파이의 기본 채널은 20MHz라고 했어요. W 대역폭이. 거기서 이제 320MHz까지 발전했고요. 대역폭을 즉 채널 용량 C는 W 로그 어쩌고 할 때 그 W가 대폭 증가하죠. 첫 세대 20MHz에 비하면 16배나 증가한 거죠. 그만큼 전송 폭이 넓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4K QAM 우리가 QAM이라는 건 안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QA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그 디지털 쪽에서 배우긴 할 텐데 뭐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네, 4K QAM 이것도 이제 진폭 변조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진폭 변조 방식 중에 하나고 AM이니까 디지털 신호를 이제 A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링크 오퍼레이션, 뭐 멀티 리소스 유니트 뭐 등등 다양한 기술들을 쓴다. 뭐 별별 또 펑처링 기능 뭐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쓴다. 얘기했는데 뭐 특징으로 따지면 뭐 6 규격보다 약 4.8배 빨라졌다. 예, 와이파이 6 규격보다
AX구나. A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용량은 5배가 늘어났다. 여기서 용량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수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매우 낮아졌다. 즉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역폭이 일단 와이파이 6에서보다 2배까지 쓸 수 있게 늘어났다 이거죠. 채널 대역폭이. 그러니까 즉 차선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주파수예요. 이쪽이 주파수고 이쪽이 그 한 채널의 대역폭이죠. 그럼 이제 160MHz를 쓰던 것보다 2배의 대역폭을 써서 하나의 채널을 쓸 수 있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20MHz부터 해서 점점 더 계속 이제 대역폭을 늘려가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바를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속도를 높일 수 있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역폭이 넓어졌다 하는 거는 채널 용량 공식에 따르면 W가 늘어난 거고 그것이 결국은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4K Q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심볼의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의 데이터 비트들을 단순히 한 비트 한 비트씩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에 한번 그 보라는 그 단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여러 개의 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4K QM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심볼이 4K개의 레벨을 나타내는 거예요. 4K라면 4096개입니다. 4096개의 레벨을 나타내려면 하나의 심볼이 몇 비트의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냐 하는 거죠. 몇 비트죠? 4096이면 4096개의 가지수를 나타내려면 11개? 12비트. 그죠? 12비트면 2의 12승이 4096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비트들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12비트가 들어오면 그걸 한 번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 천천히 보낼 수 있는 거지. 한 비트씩 막 빠르게 보내는 것보다 그냥 묶어서 팍 보내고 묶어서 팍 보내면 12분의 1로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물건을 하나씩 실어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12개를 트럭에 한 번 싣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관총을 난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범을 하나 그냥 빵 때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식이죠. 그래도 똑같은 그 전송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이제 같은 속도라면 즉 그 뭐랄까 오토바이를 하여튼 시속 100km로 10대 보내는 것보다 트럭 한 대를 그냥 100km로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 속도를 낮추는 건 뭐가 유리하냐? 그러면 대역폭 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역폭 면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속도를 내가 높여볼 거예요. 펄스 속도. 어떻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펄스의 속도를 높이면 스펙트럼은 어때요? 스펙트럼은 이게 더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높은 주파수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낮추면 자, 주파수를 높이면 얘네들은 펄스 속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보낸단 말이에요. 더 빨리빨리 보내게 되면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가 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럼 3배 주파수는 더 높아졌지? 5배는 더 높아지겠죠? 7배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역폭을 더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펄스의 전송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차지하는 대역폭이 줄어든다. 같은 대역폭 안에서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선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다다다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차 한 대를 가지고 거기다 다 실어서 이렇게 천천히 보내도 되더라 하는 거죠. 또는 똑같은 대역폭을 차지한다면 어떠겠어요?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보내는 속도를 똑같이 한다면 속도는 똑같은데 한 번 보낼 때 더 많이 보내니까 전체적으로 비트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죠. 효율성.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12개의 비트를 모아서 하나의 레벨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QAM이라는 게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와이파이 6에서는 10비트를 모아서 1024 QAM을 했었는데 여기선 12비트를 모아서 4096을 했다. 왜냐하면 10비트면 1024, 2의 10승, 그죠?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4090으로 12개로. 그러니까 불과 20%가 향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20%만큼 효율을 늘린 거지. 한꺼번에 10개씩 보내던 걸 12개씩 보냈다. 2비트 더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향상이 되긴 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20% 계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점이 개수가 1024개, 이쪽 게 4096개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의 펄스, 그러니까 하나의 펄스를 그냥 4096 레벨 또는 1024 레벨로 만든 게 아니고요.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 이 조합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몇 개냐? 이쪽으로 대략 이게 2에 아이고 안 써지는구나. 이쪽 게 2의 10승. 이게 2의 10승이잖아요. 그럼 10비트인데 이걸 5비트 플러스 5비트로 나눴어요. 다시. 그러니까 10비트를 묶는 게 아니고 5비트로 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 5비트가 레벨이 몇 개예요? 2에 5는 32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5비트도 마찬가지로 32가지예요. 그럼 두 개의 조합은 몇 개예요? 두 개의 조합이 이게 2의 10승은 1024죠. 여기 보시면 이쪽 게 32개, 이쪽 게 32개입니다. 점의 개수가. 세 보세요. 직접.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6비트 해서 12비트예요. 2의 6승, 2의 6승은 4096입니다. 그러니까 펄스 하나로 바꾼 게 아니고요. 두 개의 펄스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두 개의 펄스면 속도가 12분의 1로 줄은 게 아니고 6분의 1로 줄은 거냐? 12분의 1로 줄은 겁니다. 두 개의 펄스를 동시에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비트를 동시에 보냈는데 이제 그걸 병렬 처리를 해서 6개. 그렇죠. 예, 두 개를 병렬 처리로 보내는 거예요. 병렬로. 그럼 어떻게 병렬로 보내느냐? 시간은 똑같이 보내면 병렬이 되겠죠. 그럼 TDM은 아니네? 그럼 주파수를 나눠서 보내나? 그것도 아니에요. 주파수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병렬로 보내지? 어떻게 동시에 보내지? 하는 궁금증이 떠오르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직교 변조라고 하는 겁니다. 직교 변조. 그게 QAM이에요. AM은 아시죠? 쿼드러처. 이건 직각이란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직교, 진폭 변조죠. 그럼 이 직교라는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다 반성파, 똑같은 주파수의 반성파로 똑같은 시간에 보내는데 얘는 사인파, 얘는 코사인파.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을 두 개를 써서 하나는 사인으로 곱해지고 하나는 코사인으로 곱해져요. 그래서 합칩니다. 그럼 교수님 같은 주파수의 같은 대역폭인데 그리고 같은 시간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쫑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여러분들 그 변조 복조 실습할 때 과제에 사인파의 주파수로 곱한 거를 수신 측에서 똑같이 사인파로 곱하면 제대로 튀어나오는데 코사인을 곱하면 코사인 그 위상이 바뀐 걸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상이 바뀔수록 신호가 줄어들다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인으로 한 거를 사인으로 곱하지 않고 코사인으로 곱하면,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90도기 때문에 사인 90도 차이 나면 코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인으로 한 거는 사인으로 곱해야만 데이터가 튀어나와요. 코사인으로 곱한 건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전혀 딴 세상이야.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요. 이리로 가는 속도에 얘는 아무리 옆에서 쳐봐야 이리로 가는 속도는 안 변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쪽이면 변하겠지?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하면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속도가 변하겠지?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쳐봐야 이리로 밀리긴 하지만 이리로 가는 속도는 그대로예요. 결국 사용하는 축이 다르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갈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계속 이제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지. 네. 예, 같은 주파수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노는 거지. 예.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두 개의 반송파를 이용해서 같은 주파수에서 따로 변조해서 합쳐도 아무 문제 없다. 수신 측에서 사인으로 곱한 건 사인으로 곱해주고 코사인으로 곱한 건 코사인으로 곱해주면 각각 따로 튀어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 수학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과제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상차가 나기 시작해서 90도 이상 차가 나면 복조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으로 변조한 걸 코사인으로 곱하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인으로 곱한 건 나오잖아. 그죠? 사인으로 곱한 거 사인으로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사인으로 곱한 건 사인으로 해주고 코사인으로 곱한 건 코사인으로 복제해주면 된다.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QM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널을 그냥 동시에 보내는 것과 같이 만들어준다. 질문 있나요? 혹시? 그래서 QM이 최근에 이 디지털 이 통신 방식의 대세입니다. 이렇게 2차원으로 하는 방법이 뭐 QM도 있고 뭐 PSK라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QM이 대세고요. 왜냐하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왜 얘기했지만 뭐 신속, 정확, 효율 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파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5G나 이런 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도 이 방식을 써요. 네, 이 방식을 쓰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변조를 할 때 그냥 변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복잡합니다. 이게 또 데이터를 또 이렇게 막 나눠서 걔네들을 FDM을 해요. 또 FDM. 근데 여기서의 FDM은 그게 하나의 다른 채널이 아니고 하나의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게 쪼개서 뭐 이것도 1024개의 채널로 이렇게 주파수를 다중화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되게 많이 나눠서 해요. 근데 그냥 FDM과 다른 점은 보통 우리가 아는 그 FDM은 이렇게 주파수가 딱딱 나눠져 있어야 필터링을 해서 그 채널을 뽑아내잖아요. OFDM의 다른 점은 이게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겹칩니다. 겹쳐요. 겹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겹치냐면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하나의 채널의 스펙트럼이 피크가 되는 시점에는 이 옆의 스펙트럼은 제로가 됩니다. 또 이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이 옆의 스펙트럼이 제로가 될 때, 피크가 될 때 제로가 되고요. 여기서도 또 얘가 또 제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스펙트럼이 피크일 때는 옆에 있는 스펙트럼 전부 다 제로가 돼요. 옆에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섭을 안 일으켜요. 서로 채널 간에. 요게 OFD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FDM은 서로 채널에 간섭을 주지 않게 해서 따로 스펙트럼이 떨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OFDM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간섭을 주지 않는다. 그게 OFDM이고요. 이렇게 OFDM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채널의 간격을 엄청나게 좁힐 수 있죠. 이전보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채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다 그 각각의 채널로 병렬로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mbps를 예를 들어서 100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보내면 각각을 1mbps로 보내면 되죠. 속도가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천천히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효율이 올라가죠.
예, 속도가 낮아지면서 효율이 올라가고 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역폭을 적게 차지한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은 대역폭을 적게 차지하지.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똑같긴 합니다만 좋은 점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 특성이 모든 채널의 그 전송 특성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특성이 나쁜 그런 채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걸 이렇게 OFDM으로 안 하고 그냥 전체의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전송 특성이 이렇게 나빠져 버리면 전체 데이터가 무너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채널의 데이터만 무너지고 다른 채널의 데이터는 다 살아남아요. 마치 그 뭐 패킷 교환과도 비슷하게 그 채널만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그 채널이 나쁠 때 더 데이터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네들을 물론 그걸 묶어서 하나의 사용자한테 전송 채널을 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나눠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할당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이제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OFDM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그 전송 효율도 높일 수 있다. 한 명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땐 한 명이 딱 채널을 차지하면 전체 채널 주파수 대역을 다 차지하니까 다른 그 사용자들은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만큼 효율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채널을 작게 쪼개서 그 채널들을 이제 잘게 쪼개서 나눠주니까 유저들이 동시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QAM 플러스 OFDM. 여기서의 O라는 건 오토고널. 오토고널은 이제 똑바로 쓴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채널과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옆에 채널에 간섭 없이. 그게 이제 오토고널 FDM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더불어 좀 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DM인데 그것만 해도 효율적인데 이제 OFDM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심볼을 모아서 레벨을 많이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써서 또 간섭을 서로 안 받는 그런 직교 변조를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등등.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수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니까 증명이 되니까.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무선 그 전송 기술에는 최첨단의 그 통신 기술의 아이디어들이 집약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양전통신 같은 경우는 네.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된다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일단 그것들을 광 레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빛의 그 전송을 하다가 그걸 결국은 어디선가 전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처리를 하려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병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로 바꾸지 않고도 바로 빛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학부생이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게 되면 좀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대략 뭐 거기까지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보시면 라디오만 해도 과거에 이런 진공관 라디오나 이거는 광석 라디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뭐 장난감으로 만들어 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이거 광석 라디오 한번 만들어 본 학생 있나요? 만들어본 없군요. 적은 없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집에 예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예? 예, 저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그 라디오 수신기 기술이고요. 이게 AM이라는 방송 그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런 광속 라디오로 수신이 가능했다. 이게 만약에 DSB, SC와 같은 변조 기술이었으면 광속 라디오로 복조가 안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광속 라디오부터 해서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네, 뭐 여기 막 넘어가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장, 속도, 주파수 이런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크기라든가 뭐 진폭, 주파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 함수 발생기를 가지고 뭐 사인파 만들어서 해보고 했었죠, 그죠? 사인파 만들어서 여기서 주파수, 그죠? 사인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주파수를 조절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인파가 하동의 주기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이 사인파의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도 여러분들이 뭐 산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인파가 1000Hz다. 1000Hz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주기는 어디 얼마냐? 한 주기가 대략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1초가 된다는 거죠. 1000분의 1초. 여기 보면 이제 1ms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B 채널에서 A 채널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래서 보면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B 채널만 보거나 A 채널만 보거나 A 채널만 보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두 개를 다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B 채널의 위상을 조절을 하면 여기서 위상을 지연 시간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과제도 있습니다만 계산 문제 과제에 있습니다만 방금 아까 봤던 그런 그 사인파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폭, 그 다음에 이게 주파수, 2파이 주파수 t, 이게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주어진 신호의 진폭, 주파수, 주기, 파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초당 미터입니다. 그럼 이게 파장이고 이게 주파수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이게 진폭이고 이게 주파수고 그러면 이제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는 10의 9승 곱하기 이게 이제 주파수죠. 그 다음에 파장이죠. 파장을 보통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주어졌고 이거 주어졌으니까 파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람다는 10의 9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그냥 10의 구승이라고 썼습니다만 이게 헬츠다 이거죠. 헬츠. 헬츠라는 건 이제 퍼세크입니다. 단위를 다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퍼세크. 그럼 여기에 이제 퍼세크랑 퍼세크는 이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9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가 되죠. 이건 뭐 계산하면 나오죠. 그죠? 네,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제대로 써줘야 그래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단위가 이게 맞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전혀 다른 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식을 쓸 때는 단위를 써라. 다 단위를 써가면서 계산을 해라. 하는 거를 조언을 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테나의 최적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 파장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일 때 가장 최적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 정도. 그러면 결국은 파장을 구하라는 건 이제 안테나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과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겠지. 주파수는 여기 이제 주파수니까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이식이 사인 2파이 ft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파수 f인 사인파의 식이니까 주기는 이거는 t는 f분의 1이죠.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폭이 2분의 1로 감소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변하겠냐. 여기 2분의 1이 곱해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3배 증가했다면 이게 3배가 늘어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이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요 t 대신에 t 빼기 t0 지연 시간만큼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t0가 이제 이거죠. 250 피코세크. 여기도 그냥 250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럼 250 초과돼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지난번에 그 지오지브라에서 이거 닫아버렸네. 지오지브라에서 식으로 봤죠, 그죠? 이렇게 그 원래 사인파가 있는데 그걸 시간에 따라 이동을 시키니까 플러스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고 하는 거. 지연이나 아니면 더 먼저 나오느냐? 플러스 때는 더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때는 지연이 되고 그건 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위상을 각도 및 라디언 단위로 구하시오. 이 지연 시간과 위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든 지연을 각도로 표현한 게 지연이죠. 사인 2파이 ft 대신에 t 마이너스 t0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풀어버리면 2파이 ft 마이너스 2파이 ft0 이렇게 되겠죠. 사인 풀면 이거 이렇게 요게 뭐예요? 지연 시간인 거지. 지연 각도인 거죠. 각도.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이게 2파이로 했으니까 이건 레디안이고 그걸 이제 360도 단위로 다니면 각도가 되는 거죠. 360도와 그 레디안 사이에는 각도와 레디안 사이는 2파이가 360도인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레디안이고 여기다가 2파이 분의 360을 곱하면 그러면 각도가 나오겠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는 물론 이거 컨트롤 C에서 저 AI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내는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스펙트럼.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것들의 스펙트럼뿐만 아니고 신호의 파형, 식과
파형, 스펙트럼. 이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것도 다 살펴봤었죠. 이 함수 발생기에서 식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그냥 사인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이런 사인파의 경우에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크기는 이 진폭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파수는 어디 나타나냐는 건 결국 얘네들의 주파수와 관계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다 봤죠. 이게 뭐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질 때, 이렇게 주파수가 낮아질 때 이것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이것의 주파수다 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 사인파의 사례지만 우리가 이거 말고도 각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변조라든가 아니 복조라든가 아니면 뭐 그 PCM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PCM 샘플링이죠. 그 다음에 뭐 TDM 이런 또는 FDM 이런 과정들에서 원래 이 정보 신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송파 이 신호의 파형과 스펙트럼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변조 과정에서 복조 과정에서 또는 샘플링 과정에서 TDM 과정에서 FDM 과정에서 복원 과정에서 어떻게 그 신호와 스펙트럼이 변해 나가는지 또 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들을 다 파형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문제도 나오니까 뭐 파형이나 스펙트럼 그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문제들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번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2번까지. 이거는 이제 샘플링과 관계된 거죠. 샘플링의 조건, 표본화 조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할 때의 그 디지털 조건, 양자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화된 것을 디지털 인코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비트의 양, 초당 비트의 양.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했을 때의 데이터의 양.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번은 지금 하기에는 약간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 제출한 학생들이 있네요. 열심히 돌렸나? 아니면 직접 풀었나요? 직접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역사에 관해서도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했고요. 또 그 앞에서도 뭐 이미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그것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뭐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나오고 또 뭐 단답형으로 묻는 것에 답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영상은 그 오늘 것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하나만 올라가 있죠, 그죠? 네, 그건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시험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참고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딱히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있습니다. 이상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마칩시다.